네, 지금부터 패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We'll commence the panel discussion. Please be seated. Thank you.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곧 패널 토의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면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패널 토론은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기찬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경영학 박사를 거쳐서 세계 중소기업학회 회장, 아시아 중소기업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혁신 경제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강연 함께해 주신 데니얼 차이 이사님, 그리고 민동욱 대표님, 일리아 쿠르미 셰프 이사님, 그리고 일리아 쿠르미 셰프님과 통역 함께 도움을 주실 게일로님께서, 세르게이 게일로님께서도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수 3일 회계법인 부대표님께서도 함께 무대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과 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패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써야 되나요? 써야 되나요? 예, good afternoon. Actually, I am very glad that I am very honored to be here. Thank you for coming. 지금부터 from now on, I will speak in Korean. Sorry about that. 안녕하세요. 제가 사회를 맡은 김기찬 교수입니다. 아마 오늘 이 주제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R&D에 성공하고 신제품, 신시장 개발에 저는 실패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특히 우리 한국에서 민병욱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은 대한민국의 중소 중견기업의 문제를 풀어가는 정말 해답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들었고요. 또 두 분 우리 데니얼 카이, 일리아 쿠로미 셰프 이사 두 분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뭐 우리하고 비교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뭐 스웨덴 이 정도 수준이지만 그죠. 근데 이렇게 R&D에 성공하고 저기서 보시면 우리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시면 신제품, 신시장 서비스, 신서비스 개발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보면 뭐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주제는 참으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 또 토론해 주실 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발표해 주신 두 분을 제외하고 우선 토론에만 참석해 주시는 분이 우리 3일 회계법인의 유상수 부대표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나머지 오셨으니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데니얼 카이 벨트 마이스터 모터의 수석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민병욱 대표님, MC넥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민병욱 대표님. 이거 잘못 썼네. 네. 여기 미스프린트가 있었어요. 민동욱 대표님이신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또 러시아에서 오신 일리아 쿠롬비 셰프 이사님. 오케이. 빅 핸들을 주셔야 되는데 스몰 핸들을 주시면 힘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의하세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정책적으로 풀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제가 엊그제 이 비슷한 컨퍼런스가 동경에서 열렸어요. 동경대학에서 열렸는데 그래서
MIT 교수들도 많이 왔고요. 와튼 스쿨이 동경에서 주최를 했고요. 프랑스의 에콜 폴리텍 교수들이 와서 발표를 했고요.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들이 와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 산업을 좀 더 케이스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자동차는 뭐 벤츠 C 클래스, 벤츠 A 클래스, 벤츠 S 클래스, 벤츠 E 클래스 뭐 이런 게 구 자동차 이야기인데 C는 뭡니까? 커넥티비티예요. 커넥티드 카를 어떻게 우리 자동차 산업에 발전시킬까? A는 뭘까요? 오토노머스 카,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S는 뭡니까?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E는 뭘까요? 일렉트로닉 카라든지 일렉트로나이제이션을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 기술의 문제이고 또 이 기술을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만도 부족하고 또 기술을 가지고 팔려고 하는 의지를 기업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부 정책으로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 유상수 부대표님한테 먼저 기회를 한번 드리고 제가 우리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우리 민동욱 대표님한테 한번 더 하고 데니엘 카이 수석 이사하고 일리아 쿠르미 셰프 이분 발표를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니요 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오늘 들으시면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중견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시면서 가급적 뭐 신시장 신사업과 이런 거 주시면 좋겠지만 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3일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상수 부대표입니다. 저는 1997년부터 스몰 미디엄 사이즈 기업에 대해서 자문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자금의 한국을 보면 IMF 때는 뭔가 되는 느낌이 참 많았는데요. 요즘은 한국의 유니콘이라는 그 1조 이상 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 세계에 200여 개 좀 안 되는 유니콘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스라엘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 거기서 좀 소외되어 있는 데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 되는 이러한 그 생존 이런 그 밸류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중견기업이 우리가 IMF 이후로부터 대기업된 예는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코스닥에 상장되는 걸 본다면은 중소기업이 30만 개 정도로 본다 그랬을 때 한 100개 내외. 그 코스닥 기업에 갔을 때도 보면은 생존율이 한 7년 미만. 시가총액 1,000원 미만 기업이 코스닥 기업이 1,200개 정도 있는데 1,000원 미만 기업들이 한 300개. 그런 기업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첫 번째가 오너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너나 또는 CEO가. 근데 대체로 한국 분들은 현상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까지 성공해 왔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 어떤 성공의 덫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핵심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회사랑 맞지가 않고 그리고 시장과 소통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딜리버리하는 경영진, 이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성공을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실패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신시장 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먼저 명확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분석은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대평가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소통은 뭐냐면은 우리 여기 계신 CEO분들은 시장 다 이런 거 아니야. 4차 산업은 다 이런 거지. 이까진 거 뭐 별 게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옛날처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즉 시장과 소통을 계속 해 나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부합을 하는지 그리고 경쟁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시장을 갈 때 또는 제품을 새로 개발할 때 과연 올가닉 내부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M&A를 할 건지 이런 데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가기 위해서 실패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성공을 가다가 대부분 쓰러지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유상수 우리 삼일 회계법인의 이제 부대표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이것을 좀 성공의 저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중에 성공해본 사람들은 옛날에 성공했던 방식이 그대로 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변신을 안 하는 게 핵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그냥 뭐 변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 약을 먹을까 말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체온계에 체온을 재보고 야 38도 넘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여러분들 약 안 먹으려고 지나야지만은 38도 좀 넘으면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체크하는 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툴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3M이라는 회사는 1902년도에 만들어서 장수하고 있는 3M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툴 이름이 New Product Vitality Index라는 거예요. 신제품에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신제품의 비중을 40% 유지하라. 이게 특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우리 저 다니엘 카이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저 일리아 우리 구름미 세포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저 민동욱 대표도 이야기하셨던 이 스테이터스 코 그러니까 이게 현상 유지를 극복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게 매출액에 차지하는 신제품 비중이에요. 그래서 한번 요 이야기를 다시 우리 민병욱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민병욱 대표님 사실 이 MC 넥스는 아주 멋있는 회사인 줄 굉장히 멋있는 회사네요.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발표도 잘하셨고 그래서 보니까 항상 위기 때마다 신제품과 신사업으로 문제를 풀으셨더라고요. 예, 여유가 좀 있을 때 네, 위기감 있을 때 하면 좀 늦는 것 같고요, 교수님. 그렇죠, 그죠. 좀 네. 여유가 있을 때 뭐 시장 개척이나 또 사업이 잘 될 때 신규 투자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병욱 대표님께서도 혹시 MC넥스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신제품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 될지 예를 들자면 지난 3년간 개발된 신제품 판매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 될지 이런 걸 계산 한번 해보셨는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네.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신제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한 신제품.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생체 인식이라든가 뭐 IoT 쪽이 이제 새로운 분야였으니까요. 네. 그런 경우들은 한 연간 한 16% 정도를 최근 3년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 업그레이드되거나 개선돼서 나오는 또 그런 신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즈가 좀 작아진다든가 고화소 카메라가 된다든가 이러한 신제품 같은 경우는 또 한 20에서 25%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한 45%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네. 것과 마이너 체인지한 것들이 한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동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최소한 30% 물론 이게 클락 스피드가 이 진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신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되고요. 자동차처럼 이제 진화의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한 20% 정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지표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시사점을 아주 준 것 같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한번 여쭤보면은 우리 민 대표님께 그러면 혹시 지금 CEO시잖아요, 그죠? 예. 의도적으로 전체 상품 중에서 신상품의 비율을 몇 개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지표가 있습니까? 혹시 3M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네. 그 가능한 이제 R&D 비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네. 그 새롭게 투자한 것들이 네. 빠른 시간 내에 좀 네. 매출화가 되면 좋고요. 네. 또
기존의 저희 제품들이 마이너 체인지로 적은 개발비로 인해서 또 매출이 유지가 되면은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R&D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 영업을 독려하고 또 해외 영업을 해가긴 했습니다만 어떤 내부 지표를 두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선진국 사례 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좀 그런 촉도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한번 우리 기업들한테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인덱스를 주는 게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우리 매출액에 차지하는 R&D 투자 비중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매출액이 뭐 이렇게 600억, 1000억, 2000억 할 때는 R&D 투자비가 뭐 8%, 10%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매출액이 이제 7천억 가까이 올라오니까 최근에는 이제 3, 4%대이긴 합니다만 3, 4% 정도. 네. 그게 이제 많을 때와 아닐 때가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을 진출할 때는 5% 이상, 6, 7% 쓰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좀 안정화기에 있을 때는 좀 R&D 비용이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딱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지난 15년간 보면은 한 뭐 5%대 평균은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저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부품업체가 되면 다 을이라고 생각해요. 독일은 부품업체가 을일까요, 갑일까요? 독일은 갑이에요. 독일은 자동차 BMW, 벤츠가 을이고 보시라든지 ZF라든지 이런 회사가 갑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갑을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중견기업 정책에서 가장 핵심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뭘까?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 플러스 신기술을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해외 판매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의 특징이 뭘까요? 해외 16개국에 실제로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회사의 기획 인력과 영업 인력의 비중이 한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우리 저 hin동 대표님, 회사 저희가 기획 부서에는 몇 명이 있는데 영업 부서에는 몇 명 정도 있나요? 저희가 국내 영업 마케팅이 한 40명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영업이 한 40명 있고, 네. 영업 마케팅 네. 이제 기획은 이제 어떤 기획 부서가 따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사업부장들하고 임원인 저하고 사업부장들이 이제 협의회 멤버로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R&D에서도 참여를 하고 영업에서도 참여를 하고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네. 기획 또는 이제 뭐 모니터링 해주는 친구는 따로 있긴 합니다. 관리 부서가 몇 명 정도 네, 될까요? 거기는 한 3명밖에 없지만 실제 이제 커미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개발 네, 네. 활동은 기획 부서만 발의해서 하지는 않고 R&D하고 또 사업부장들 또 실제 필드에서는 영업 마케팅의 보이스가 중요하니까 네. 영업 마케팅이 고객 니즈하고 고객의 보이스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그 기획이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같이 협업하는 책임을 운영이 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이 민동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제가 이게 저 중견기업이나 가보면 영업 인력이 없어요. 생산 인력과 개발 인력밖에 없어요.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돼요. 영업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 부품업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독일의 벤츠라든지 이 독일의 보시라든지 이런 회사는 개발 회사 근처로 보이죠. 영업 회사예요. 영업 회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외 법인을 두잖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의 가장 큰 문제가 해외 수출에 성공하고 그 수출된 기업의 제품의 거래 단절률이 40%돼. 한 번 수출하고 끝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영업한 게 아니고 단가로 영업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의 히든 챔피언, 일본의 교토식 경영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 다 영업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보고 영업 인력, 기획 인력 또는 관리 인력이 영업 인력보다 많다. 그럼 무조건 망하는 회사예요, 사실. 무조건 망하거나 영업이익률 낮은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풀어야 될 문제를 R&D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제품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이것을 좀 제가 이
이 토론의 키 메시지를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부끄럽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도 second I wanted to ask the Daniel Kai about the same question. 그래서 우리 데니엘 카이는 우리 지금 말하자면 벨트 마이스터 모터라고 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 you established your company in 2015, right? 지금 3년 된 회사인데 이제 그 테슬라처럼 이렇게 한번 되고 싶어 하는 회사인 것 같고요. 작년에 10,000대를 판 것 같아요, 그죠? Last year, your company had sold last year 1,000. Last year 1,000. How many cars did you? I think we start mass production from the September 28th this year, and we will finish the 10,000 volume by end of this year. Then 그러면 제가 사실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 벨트 마이스터 모터는 매출액에서 신제품이 얼마인가를 묻고 싶었는데, of course 100%, right? Yeah. 이 회사는 뭐 지금 3년밖에 안 된 회사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okay, then I wanted to ask about the global sales to total. Of course you are selling the old car in China, right? Domestic. Yeah. 뭐 국내에서 일단 큰 회사인데 그죠? Okay, then if you have any idea about that? Okay. Yeah, I think that's currently that's from the beginning of the company foundation that our sales or marketing vice president of Wertmeister is named as the product manager of the vehicle. So all the new idea or new innovation that should be go through the product manager. This is a kind of a way of internet company, but currently we thought that we are brand new company, a startup company. We cannot follow the all the process just like a traditional company like General Motors or Ford. So I think that we currently product development is all focused on from the end user demand, and we hope that all the experience for the product is good. So that we just like mentioned from the beginning of the our foundation, all our vehicle definition all is all defined by the sales and the marketing vice president. So we are end user experience oriented. I think that the first we must satisfy our end user. That's our current point. 오케이. 예. 하여튼 이 회사는 보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다 퍼펙트해요.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전부 다 신제품이고 그죠. 네, 또 신제품 개발된 회사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해외에는 판매하지 않으니까 글로벌 판매는 아직은 제로인 상태인데 그죠. 우리 협력업체는 몇 개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자. How many suppliers are there in your company? I think there's quite right now. I think we have around 300 suppliers. Yeah. Most of them are in China or I think all the manufacturing site is in China, but that we also have some international provider. Just like I mentioned that Bosch is our currently the level 2, the autonomous level 2 driving. I think level 2 cannot say autonomous driving. As we can see, level 2 driving, ADAS driving. That is we work with the Bosch. So I think that at the beginning this is very difficult because also Bosch thought that we are very weak. At that time, that
they don't like to do work with us because at that time we cannot promise too much volume to like Bosch, but that's fine. Like in my slide, I mentioned that executive and the management team of Wertmaster is all coming from the traditional automaker, so that we use half of our future and half of our personal relationship to let the Bosch to join our supply chain. That's really case. 예, 지금 저 통역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분이 you need to use the translator. Can you understand Korean? Yeah. Can you understand Korean? 저는 이분이 번역기를 통역기를 안 쓰고 있어가지고 한국말을 다 이해하신다 그러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이분은 러시아는 우리가 통역기를 쓰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통역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네. 자,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 러시아에도 좀 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아까 러시아 쪽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볼 때 조금 저 회사가 이 아시아 진출을 도와주는 액셀러레이터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일리아 구르미세프 회사의 역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러시아 기업을 진출시키는 건지 혹시 또 우리나라 기업을 러시아에 진출시키는데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도 있는 건지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Hi. My name is Sergey. I'm a colleague of Ilya, and I'm here to speed up, our conversation and to express our mutual thinking about the topic of this discussion today. As Ilya said, we are the government agency for development, and we do a lot of work with a large scale of companies. They basically represent different industries, starting from automotive and ending, with the biotech, medical companies, and these companies are on the different stage. And basically, now we are really focused on working with the medium-standing enterprises, because we also believe that now it's time for such companies to do disruptive solutions and to enter new market and even create new markets. And I absolutely agree with you when you're saying that it's not really good, to think that your past experience will lead you will keep your leadership in the future. At the moment, the technological markets are changing quite tremendous, and you need to bring your solution quite in a really faster way to maintain your leadership. And as for R&D, basically we work with the companies which invest a lot of money in R&D. Usually it's about among 5 or 10% from the annual income to reinvest in R&D. But actually we provide the market with our market leaders with a solution to help them to think out of the box, not to rely only on internal R&D, because internal R&D is, first of all, it's expensive, and now the technology market is really complex. You need to explore a lot of solutions on the market. You need to discover what your rivals are doing, and you need to look forward to cooperate with the small companies, with the startups, because they can bring a quick solution to your core business. And we actually we support medium-standing enterprises to do spin-offs and to do
matchmaking sessions with the small enterprises to match their solution and to create sort of global product. And we also created a special centers of competences to help medium-standing enterprises to get access to the new researchers and to the new R&Ds, which are made by the leading universities and scientific groups in Russia, to develop their products based on this scientific research in a faster way. So our thesis is that internal R&D is not is not the core solution at the moment. S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technology market force you as a company to look solution out of your company structure, to look for the new solution in the market. And definitely at the beginning, you should, when you are creating new product, you should think globally. So you should think about this application to the worldwide market. And and as for your question, we support our companies with the different initiatives. As for the export acceleration program, it is a unique program for Russian companies, but it's actually, the main instrument of this accelerator is to find a partner out of the country. For example, if they would like to enter, the Asian market, especially Korean market, we are looking forward. We are looking at partners or potential clients on the Korean market. And definitely all the Korean companies are welcome to apply to our companies, and we're going to be happy to stimulate their partnership and their cooperation in creating global products. Because we believe that the competences of our tech companies can be applied to the competences of Korean companies, and that may lead us, to the cooperation and to the global product, and it may help, to the Korean companies also. So our point is to keep in touch and exchange, our pipeline, because now the solutions for the new market, they are out of your internal structure, definitely. So it's a question of cooperation globally. Thank you. 아주 엑셀런트. 아주 좋은 답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한국에 몇 번 오셨나요? 혹시 그 전에도 오셨나요? 한국에 여기 몇 번째 오셨어요? First time or? Yeah. How many companies contacted us? So actually, we just started in this term, and actually today we brought 4 Russian companies to meet Korean companies here at the conference, and they had a meeting with at least 6 Korean companies or entities here. So, like 24 in total right now. And we just started our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we are on initial stage of Export Accelerator right now, and in a month we're gonna contact the potential partners and potential companies here in Korea for the companies which are looking to enter the Korean market. 그래서 thank you very much.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러시아의 좋은 기업이 우리 한국에 와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러시아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에이전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제 플로우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고, 혹시 다른 분 누구한테 특별히 질문하시는지 자기 소개를 조금 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어느 분한테 질문하는지. 앉아서 질문해도 상관없겠죠?
네, 저는 시아 공단에서 경영하는 세아 SA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원래 그 세아제강 그룹에 한 30년 근무했고 2000년도에 거기에 있던 사업을 분사해서 창업한 회사고요. 주로 하는 사업은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그래서 항만, 발전, 조선, 제철 이런 쪽 터미널, 그 컨테이너 터미널이 투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1년에 한 60억인데 날라갔고요. 대한민국의 제철소, 조선소 다 죽어가니까 먹어갈 게 없고요. 그나마 지금 하나 지금 기대하는 게 8년 전에 싱가포르의 컨테이너 터미널 쪽에 이제 그 보수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작업하고 있고 올 7월에 국제 입찰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첫째 이제 러시아 쪽에 저도 이제 이 세아그룹에도 있어봤지만 중소기업, 스몰 미디엄 사이즈의 회사가 중견기업이 되려면 아까도 이제 말씀한 게 글로벌이라고 했는데요. CEO가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첫째 언어에 대한 장벽이 있고요. 또 세계화하자고는 그런 컨셉을 밀어붙여도 그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고요. 사실은 굉장히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쪽에서도 한국을 파트너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언어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통역 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에 이제 솔루션이 있는가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희는 섬이거든요. 그 러시아라는 그런 좀 큰 나라가 북한을 좀 잘 다듬어서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최소한도 지금 현재 동북아 쪽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만 된다면 미국이 저렇게 혼자 경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왜 그런 거 못할까? 그게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동욱 대표님한테 하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여러 번의 이제 크라이스 회사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도 사실은 지금 창업한 지 한 19년 되지만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이 좀 변하면 좋은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위기 있을 때 어떻게 극복했냐. 하나는 조그만 글로벌 컴퍼니가 인재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좀 속 시원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받고 우리 나머지 분들한테 발표. 예, 저는 평화산업에서 참여한 신동우 전무입니다. 연구소를 맡고 있고요. 패널 분들 중에 어떤 분과 이제 어떤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근사시에 계신 분이 3일 회계법인의 유상수님이실 것 같습니다. 기술 영업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기술과 정말 실현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이제 은행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은행권의 역할이 기업을 살리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죽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자본 관리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아이러니인데요. 그래서 지금 형태의 정부 과제에다가 플러스해서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은행권이 같이 이제 파트너십으로 참여돼서 정부가 보증하에 어떤 기술 영업의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어떤 발전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도 구글과 같은 이제 기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거를 꽃피울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게 이제 저희 나라의
한계점이라고 보고요. 바로 옆에 벤치마킹을 해보면 중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또 국가적으로도 확실하게 지원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 부분의 가능성, 구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두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이제 유 사장님 뭐 좀 대답할 수 있는 거 해주시고 예. 마지막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게 우리 평화산업회 오셨던 우리 신동 선생님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첫 번째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 세아 SE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정말 두 번째 말씀은 공감을 많이 합니다. 한국 기업이 기술만 있어가지고 창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돼서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는 이 구조에서 선순환 구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진입을 좀 낮추고 활발하게 들어와서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라는 게 옛날과 달리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도는 2009년 10년도의 제도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나라의 우회 상장, 영어로는 따지면 리버스 머지라 그럽니다. 영어는 백도어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리버스 머지인데 리버스 머지는 여러분들 학술지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비전이 있는 비상장 기업이 비전이 없는 상장 기업과 합병하는데 대해서 우리나라는 2010년도의 시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수익 모델이 없어가지고 힘든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기업들과 합병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점프업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하려 그러면은 우회 상장의 요건에 맞춰야 되는데 그 우회 상장 요건은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을 앞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과 역합병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젤들이 지금같이 기술이 좋은데 엔젤들이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클라우드 펀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엑시스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그 기업이 코스닥 기업과 합병하고 이런 것이 정말 편하게만 된다면 물론 그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크게 혼나야겠죠. 그러나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선진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봐집니다. 실제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2012년도 이후에 우회 상장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JYP가 됐고요. 카카오톡이 됐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당국은 우회 상장을 하면 무조건 나쁘다. 카카오톡도 우회 상장을 했고요. 더 나가서 셀트리온도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직상장 안 했어요. 단지 그 과정에서의 병폐만 과거 2008년, 9년, 10년도에 걸었던 그때의 어떤 기억으로만 지금 막아놓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첫 번째 이유만 든다면 코스닥 시장과 선순환 구조, 코스닥 시장과 합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세아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100% 동의합니다. 뭐 세계화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 오너나 CEO만큼 회사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가는 것이 지금 밀레니엄 세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합니다. 밀레니엄 세대들은 IMF 때에 자라났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옛날에 저희들 50대 이상만 되더라도 헝그리하고 좀 참으면 성공한다는 게 있는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이 옛날처럼 하나로 뭉치는 데는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더 나가서 주 52시간이라는 발목이 이제는 점점 이제 중소기업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지금 주 52시간 때문에 다 근로자 대표를 만들어야 되고 근로자 대표는 결국 노조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갈등 코스트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앞으로 점점 더 환경이 열악해지고 국가 간의 정치적인 거는 많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제 상해냐 서울이냐 도쿄냐 이렇게 따지는 글로벌한 시대에서 한국 기업은 이제 고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먼저 첫 번째가 코트라라는 데서 KPI가 너무 KPI가 좀 이렇게 좀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너무 점잖은 KPI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트라의 많은 예산이라든지 또는 국가에 있는 뭐 무역보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KPI를 좀 현실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글로벌화 될 수 있고 커가는 데에 좀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47분 남았다. 혹시 네 우리 그 저희 회사도 이제 중견기업이 된 지가 꽤 됐지만도 그 아주 전문적인 그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통이 되고 문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해외 마케팅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 되기까지 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아까 이제 세아 SE 산업이 그 물류 쪽이랑 또 기타 뭐 그런 SOC 쪽에 그 사업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게 플랫폼화된 것들을 사업군을 확장시켰던 걸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계신 것처럼 해외 마케팅 사례 또한 그 내부적으로 플랫폼화를 좀 하셔서 그거를 좀 붙여가고 하면서 실력을 육성하고 사람을 보완해야 뭐 비용과 디테일이 좀 보완되는 것 같습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비교적 예전보다는 최근에는 뭐 잘하시겠습니다만 코트라나 이런 데가 좀 약간 더 풀이 많아졌고 좀 소개가 좀 활성화가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언을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저도 아직 다 못 얻었기 때문에 해답을 드리고 싶고 어려울 때 극복하고 어려워지는 게 이제 유형이 이제 뭐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와 대표와 임직원들의 문제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오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아차 사태라든가 쌍용차 사태라든가 또는 예전에 뭐 휴대폰 그 중견기업들 사태라든가 뭐 삼보 컴퓨터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또한 또 저도 100억 300억 할 때 그 150억이 막 묶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쇄부도가 이래서 나는 거구나. 왜 그 자영업자 중견기업 하는 분들이 연쇄부도 때문에 뭐 자살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2005, 6년도에 깊게 경험을 했었는데 그 항상 그 채권 회수에 대해서 리스크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 하지만 마진이 좋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체질이 건강해지려면은 좀 줄여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답이 한 가지는 아니지만 전체의 리소스를 어떻게 쓰고 매출 구성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거를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은 그 당해년도만이 아니라 3년 정도 그 이상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트레이닝을 자꾸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외부 말고 내부에서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2년 전에 적자가 컸을 때인데 사업이 4, 5년간 잘 되니까 아까 우리 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투자하면 이건 또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약간 좀 그런 자신감인데 겸손하지 않은 자신감도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생체 인식 구동계 신사업과 그 설비 투자를 R&D는 한 200명을 뽑고 설비 투자는 막 몇백억을 또 하고 이랬는데 그 계획대로 보면 되면 인생이 어렵지가 않은데 매출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R&D 비용 처리되고 설비 비용 처리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는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다. 그거를 잘 조화롭게 하셔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산업 전문님 말씀은 우리 부대표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기보도
그 기술 보증을 통하고 또 정부 과제 매칭을 통해서 투자 사업을 한 지가 한 6년, 10년 정도 됐습니다. 기보도. 또 산업은행도 그런 또 대출과 투자 병행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현재 남아 있는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자꾸 그 설명하고 그 VC들이 최근에 벤처 투자가 옛날처럼 좀 화랑인데 돈이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좀 잘 작성하셔가지고 그 신뢰를 주셔서 투자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분씩 드리겠습니다. 1 minute. So yeah, I'm limited in time, so I can comment only on one question. So that was the first question. So yeah, absolutely agree. So the language barriers and corporate culture barriers are really important. But in our case, we are really selective, and we work only with the companies with a global mindset and with a high percentage of employees that are thinking globally. And that's why, so now our list of companies is about 10 or 15 companies, that's it. And we are looking for the partners on the Korean side with the same, of the same kind, And the last point, we don't work with a company which is, dreaming to enter only Korean market. We are working with a company which is looking forward to the worldwide application of their products, and Korea in some cases can be the first step to enter, for example, Asian market, right? So that's my point. Thanks a lot. Okay. I think this is the last minute. I think that I would say that China is currently the biggest car market over the world, and we think that not just Wertmeister, lots of the new coming role in this world. We are connected. We are like to like sharing. Also, we like to follow the new energy. We also like to have the autonomous driving. So we like those partners who are good at this technology can work with us.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우리가 우리 평화산업의 전문의 말씀하셨는데 기술은 있는데 영업을 어떻게 할까? 꼭 자기가 해야 되나요? 사실 우리가 이 알리바바가 자회사를 한 520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구글은 여러분들 지주회사 이름이 알파벳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게 조금 이렇게 M&A 같은 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부사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되지 않으면 엑시트도 어렵고 하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 숙제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좀 첫 번째 우리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사장님들의 글로벌화가 안 되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YG1의 여러분들 송호근 회장님이 우리 중견기업의 가장 저는 이상적인 모델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송호근 회장님은 아마 지금도 전화해 보면 비행기 타고 계실 것 같아요. 한 50% 정도는 해외에 계세요. 왜 갑니까? 영업하러 가시는 거예요.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부장 보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영어 못하는 사장님이 가가지고 영업하는 거 내가 엄청나게 봤는데 잘하세요.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다. 글로벌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사실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내년에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차이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기업은 돈 많이 벌었고 못 버는 기업은 돈 적게 벌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면 나쁜 기업은 적자 보기 시작하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이런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미국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1975년도 우리 오일 쇼크 오고 나서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In Search of Excellence라고 하는 톰 피터스의 책 아세요? 그때 그 책을 보면 경기가 나쁠 때는 최고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다음 신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다음 영업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혼자 하지 말고 다 같이 하고 또 이런 데니엘 카이라든지 우리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글로벌 시대를 열면 이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늘 우리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문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짐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죠? 글로벌화 안 해도 이렇게 잘 됐는데, 그죠? 신제품 개발 안 해도 이렇게 잘 됐는데 글로벌화하면 얼마나 잘 될까? 신제품 개발하면 얼마나 잘할까? 이걸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우리 중견기업정책과 박위규 수의관님께 잘 해결해 주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멋진 토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해 주신 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정말 긴 시간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컨퍼런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가시는 길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